안녕하세요. 제 나이 25.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들은 이걸 두고 복 터졌다고 표현하더군요. 정확히는 모녀복이 터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한 집에서 엄마뻘 되는 아줌마와 그 딸과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한 사람 모두가 이 기묘한 관계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었으니깐요. 저 역시 이 상황을 온전히 만끽하기로 했죠. 밤마다 양쪽에서 저를 가만두지 않는 두 여자 덕분에 야릇하고 황홀한 비명을 지르는 날들이었고요.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가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체력이 달린다는 점이었네요. 이런 고민마저 행복하게 느껴지는 저의 민망하고도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려고요. 저는 해병대에 지원해서 군 생활을 마쳤을 정도로 다부진 체격에 운동신경도 좋은 편이었어요. 덕분에 평소 남자답게 생겼다, 듬직하다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봤지만 안타깝게도 잘생겼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금은 오락부락한 인상의 소유자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제대할 때까지 변변한 연애 경험 한 번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여자에게 인기가 지지리도 없는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도 나름의 장점은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이긴 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두자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집안이 유독한 편이었거든요. 덕분에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1학년 때부터 학교 근처 신축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며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만으로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술이며 밥이며 사주기 바빴죠. 그렇게 편안한 대학 생활을 즐기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고 드디어 길고 길었던 군 생활을 마치고 곡학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살 집을 구하는 것이었죠.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였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더라고요. 정태야, 너 혹시 진숙이 아줌마 기억나? 진숙 아줌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기억 저편에 아련하게 자리 잡고 있던 한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어릴 적,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다녔을 법한 까마득한 옛날, 엄마 친구였던 진숙. 아줌마는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만날 때마다 우리 정태 너무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라며 제 볼에 뽀뽀를 퍼부으시곤 했죠. 다른 어른들의 의례적인 칭찬과는 다른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던 분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아줌마가 싫지 않았고요. 엄마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젊고 예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저를 잘생겼다고 말해준 여자였기에 제 기억 속에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네요. 당연히 기억나지. 어릴 때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래서 말인데 너 오피스텔 대신 진숙이 아줌마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 얘기하다 보니 진숙이가 너희 대학 근처에 살고 있더라고. 엄마의 제안은 뜬금없었어요. 혼자 사는 오피스텔의 자유로움에 익숙해진 제게는 선뜻 내키지 않는 이야기였죠. 아니, 식구들끼리 사는 집에 내가 끼면 불편하지. 서로가 불편해. 안 돼. 실은 진숙이가 남편이랑 사별하고 딸이랑 둘이서 사는데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은가 봐.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진숙이 걔가 워낙 자존심이 세네라 그냥은 안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깐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내가 방값에다 생활비 좀 보태서 주면 자연스럽고 좋잖아.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어요. 항상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니요. 아저씨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벌써 2년 됐대. 그동안 서로 바빠서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엊그저께 진숙이가 술 먹고 전화가 왔더라고. 울면서 얘기하길래 알게 됐지. 근데 내가 들어가 지내는 걸 물어는 봤어? 그럼 너 벌써 제대해서 복학 준비하고 방구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 빈 방 하나 있다고 먼저 말 꺼내던데. 어릴 때부터 너를 엄청 이뻐했잖아.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오피스텔의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릴 적 저를 그토록 아껴주셨던 진숙 아줌마를 돕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는 오랜만에 그 예쁜 아줌마를 다시 보고 싶다는 사심도 조금은 섞여 있었죠.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 되었고, 저는 약간의 설렘과 어색함을 안고 진숙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네요. 아줌마가 알려준 주소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제가 살던 번쩍이는 오피스텔과는 사뭇 다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 정태 맞니? 세상에, 언제 이렇게 다 컸어? 문 앞에는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 아니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고운 미모를 간직한 진숙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과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고요. 아줌마는 제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이끌며 정말 남자가 다 됐다며 연신 감탄하더군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훨씬 컸죠. 안녕하세요,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우리 정태. 해병대까지 다녀왔다더니 정말 늠름해졌네. 어서 들어와. 아줌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차갑고 도도한 인상의 여자였거든요. 진숙 아줌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는 아마도 아줌마의 딸인 듯 했네요. 인사해. 내 딸 서연이야. 정태. 너랑 아마 한두 살 차이 날걸? 아, 안녕하세요. 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옮기더라고요.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부침성 좋은 엄마와는 달리 어딘가 까칠하고 사람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줌마는 제게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지만 제 짐을 풀자 금세 비좁게 느껴졌죠. 짐 정리를 하는 내내 아줌마는 옆에서 군대 얘기는 어떤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등등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며 살갑게 굴었고요. 반면 딸 서연은 방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조촐한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아줌마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맥주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아줌마는 끊임없이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고, 저는 그런 아줌마의 노력에 장단을 맞추며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했죠. 아줌마는 어쩜 그대로세요. 엄마 친구분이라고 안 하면 다들 누나인 줄 알겠어요. 저의 서툰 아부가 통했는지 아줌마는 소녀처럼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순간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던 서연이 입을 열더군요. 엄마, 주책이야. 한마디 툭 던지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진숙 아줌마는 멋쩍은 듯 웃으며 서연이가 낯을 좀 가려서 그런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그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아침마다 마주치는 서연은 여전히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저는 그런 그녀가 점점 더 불편해졌거든요. 반면 진숙 아줌마는 시간이 갈수록 제게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라도 찾은 것처럼 저를 챙겨주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줌마의 친절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모성애나 어른으로서의 배려와는 결이 다른 무언가 미묘한 감정이 섞인 행동들이었거든요. 집에서도 몸매가 드러나는 얇은 옷을 즐겨 입었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다가도 은근슬쩍 제게 몸을 기대거나 스치곤 하였고요. 친척 결혼식 날 넥타이를 매준다며 제 목에 손을 두를 때면 그녀의 숨결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집에서 운동을 할 때 찾아왔어요. 저는 헬스장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홈트레이닝을 하는 걸 즐겼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푸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세트를 마치고 숨을 고르는데 문득 저를 향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개를 돌리자 방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정적이 흘렀고 아줌마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몸이 좋구나? 아줌마의 나긋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저는 땀을 닦으며 멋쩍게 웃었죠. 그런가요? 해병대 다녀온 보람은 있네요. 그래. 엄청 남자답고 매력적이야. 아줌마의 시선이 제 가슴팍을 노골적으로 후든 것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툭 하고 말을 던졌죠. 왜요? 제가 혹시 아줌마 눈에는 남자로 보이나요? 제 도발적인 질문에 아줌마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더군요. 그래. 그냥 남자도 아니고 완전 상남자로 보여. 그 말은 제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 아줌마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물었죠. 너 운동하는 모습 보고 있어도 되지? 되죠. 그럼, 뭐, 본다고 닳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 앞으로 자주 봐줘야겠는걸. 아줌마는 아이처럼 웃으며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하하, 그러세요. 그날 이후 아줌마는 제가 운동할 때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녀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며 운동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더 힘을 주게 되었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연애 경험이 없는 저조차도 아줌마의 그런 행동들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깐요. 그것은 여자로서 저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저를 남자로 인정해줬던,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가 보내는 신호에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어요. 엄마 친구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 안의 원초적인 욕망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거든요. 사건은 서연이가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떠난 주말에 일어났죠. 집에 단둘이 남게 되자 아줌마는 평소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저녁을 먹으며 함께 와인을 마셨고 알코올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한층 더 야릇해졌고요. 정태야, 아줌마 외로워. 와인잔을 든 채 아줌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혼자 딸을 키워야 하는 삶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어려 있었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녀 눈빛 어딘가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 있더라고요. 정태, 너 여자 많이 안 사귀어 봤다고 그랬지? 네, 아줌마. 대학 1학년 때 잠깐 사귀다 헤어지고는 지금껏 솔로예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 그럼 많이 외롭겠네. 그쵸.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데이트도 하고 밤새 술 마시다 외박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긴 한데 남들 다 하는 거 저한텐 쉽지가 않네요.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경험도 쌓고 그래야지.
제 능력이 부족한 걸 어쩌겠어요. 그냥 혼자 버텨야죠.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갑자기 가슴 한쪽이 저릿했죠. 내가 어째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내 눈에는 늠름하고 남자답고 매력적이기만 한데. 정말요? 그럼 아줌마가 저랑 좀 사귀어 주시던가요? 뭐? 그녀가 당황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아무리 너를 남자로 본다고 해도 우리 둘이 어떻게 그래? 나이 차가 얼만데. 그럼 아무도 모르게 만나면 되죠. 아줌마도 외로우시다면서요. 몰래? 네. 아무도 모르게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사실 내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좀 덜 외로워. 든든한 아들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꼭 아들 같지만은 않네.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짙은 와인 향과 그녀의 채취가 뒤섞여 제 코끝을 간지렸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죠.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땅처럼 제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저 역시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황홀경에 빠져들었으니깐요. 여자에게 인기 없던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아줌마는 제 품에 안겨 몇 번이고 좋다고 속삭였고, 그 말은 제게 최고의 찬사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이는 집안의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고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묻지는 않더군요. 저와 진숙 아줌마는 그녀의 눈을 피해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학교에 가거나 방에 들어가 있을 때면 우리는 거실에서, 부엌에서, 때로는 아줌마의 방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었죠.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네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 사이를 어렴풋이 의심하기 시작한 서연이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했거든요. 낮 동안의 조심스러운 스킨십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는 그녀가 잠들었을 법한 깊은 새벽을 틈타 우리만의 미래를 즐기곤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뒷베란다는 우리 둘만의 완벽한 아지트였거든요. 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베란다 문이 열렸어요. 역광 속에는 잠옷 차림의 서연이가 귀신처럼 서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마시려다만 물컵이 들려 있었고 그 동그란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듯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 뭐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죠. 저와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얼어붙고 말았거든요. 허둥지둥 몸을 떼어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아줌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기 바빴어요. 두 사람,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혐오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후 외투 하나만 걸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쾅! 밤의 정적을 깨부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집안에는 저와 아줌마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방금 전까지 우리를 감싸던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를 애는 듯한 한기와 죄책감만이 온몸을 휘감았고요. 어떻게, 서연이 어떻게, 정태야. 아줌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가정을, 그것도 저를 믿고 받아준 모녀의 가정을 제가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서연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우리가 보낸 문자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죠. 아줌마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더군요. 식사는커녕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해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져 갔고요. 저는 그런 아줌마를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서연이의 학교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다들 행방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집안은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 텅 빈 서연이의 방을 볼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고요.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는지 서연이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는 한달음에 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죠.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문이 열리고 일주일 만에 서연이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새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우리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네요. 친구의 배려로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아줌마였죠. 서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응.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더군요. 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나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하다. 아줌마가 많이 외로우셨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정말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의 간절한 사과에도 서연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쯤 서연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어요. 엄마가 외로웠다고, 오빠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왜 집을 뛰쳐나왔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서연아, 내가 그동안 오빠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저와 아줌마는 약속이라도 한 듯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서연이를 바라보았죠. 그녀가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니요. 까칠하고 도도하기만 했던 그녀의 모든 행동들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오빠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좋았어. 듬직하고 남자답고 가끔은 서툴러 보이는 모습도 귀여웠어. 근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고 못되게 말했던 거야.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힘들었다고. 서연이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혼자 속 끓이며 좋아하던 남자가 우리 엄마랑 그런 사이인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됐는데 내가 제정신일 수 있었겠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두 사람 다 너무 밉고 더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냥 도망친 거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녀의 냉담함은 저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줌마 역시 딸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몰랐어.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야? 아니.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집을 나와서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부딪히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도망치지 말고 우리 셋이 같이. 제 말에 서연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약간의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잠시 후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서연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롭고 차가웠죠. 저와 아줌마의 관계는 어색하고 위태로운 상태로 멈춰섰어요. 딸의 고백을 들은 아줌마와 예전처럼 뜨거운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년간의 외로움을 저를 통해 위로받았던 그녀와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자르듯 끊어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애정과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한편 서연이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더욱 막막했죠.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차갑게 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는 식탁에서,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어요. 그녀의 슬픈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숨 막히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요. 저는 이제 완벽한 외통수에 몰린 기분이네요. 한쪽에는 저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는 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저에게 처음으로 여자의 사랑을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딸의 눈치를 보며 괴로워하는 엄마가 있어요. 모녀복이 터졌다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던 날들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제 앞에는 제가 망가뜨린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두 여자와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저 자신이 있을 뿐이거든요. 이 지옥 같은 동거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잠 못 이루고 있었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돌아보니 서연이가 제 옆에 다가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맥주 2캔이 들려 있었고요. 잠 안 와?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은 집으로 돌아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만 끄덕였죠. 그녀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맥주 1캔을 건넸어요. 캔을 따는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갈랐죠.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맥주만 홀짝였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또다시 서연이었네요. 나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제 눈을 피한 채 자신의 손에 들린 맥주캔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도, 오빠도 그리고 나도 셋 다 불행하잖아. 내가 화내고 문 닫고 있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녀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는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줘, 오빠. 심장은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하지 않는다. 그저 반응할 뿐이다.